자, 그럼 박근형 부장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이 춥습니다. 오늘 여기 방송 스튜디오 오는 길에 잠깐 좀 걸었는데요. 밤 되니까 엄청 지금 영하 날씨. 겨울이에요, 같은데요. 겨울. 네. 겨울. 진짜 겨울이에요. 무섭습니다. 여의도 칼바람. 네. 칼바람. 여의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날아갈 뻔했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좀 추웠는데 시장 동향부터 짚어주신다면요. 예, 코스피는 20포인트 수준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파월의 매파적 발언과 미국 재무부의 30년물 국채 입찰 부진 영향 때문에 금리가 재차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021년 11월 상승 랠리 이후에 최장기간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어갔던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포함 전기차 관련주 실적 우려에 따른 급락 여파도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선물 매수를 시작했고 기관의 현선물 매도 출발 보였는데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가운데 오늘도 미용기기 그리고 가상화폐 그다음에 빈대 관련주라든지 중입자 치료, AI 의료, 농업 비료 등 일부 테마주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코스피 2,4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를 하면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마이크론, STI, 동진세미캠 이런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괜찮았고요. 현대기아차 관련된 자동차가 아침에 그래도 플러스권에 좀 있었고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도 강보합 정도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과 VT 등의 미용 의료 관련 이쪽도 굉장히 강했고요. 지역적인 이런 모습들의 상승세가 특징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코스피가 21선 인근까지 조정을 받고 아래 꼬리를 소폭 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율상 이번 반등폭의 50% 정도를 되돌리는 상황이라서 21선과 이격이 유지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약간의 반등도 기대할 수 있는 국면 정도는 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도 본다면은 주도주가 HBM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실적 호조 소비재 중심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오전에 마이너스 1.38%까지 하락하면서 2400선 지지력 테스트에 실패한 듯 보였지만은 장중에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힘입어서 2400선을 일단 회복하고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 전환이 다소 좀 방어가 됐다 볼 수 있겠고요. 이 원달러 환율은 밤사이 달러 강세 영향 장중 위안화 약세 기록하면서 132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이번 주에 소외됐던 보험, 통신업 등 고배당 업종이 다소 좀 강세였고요. 의료정밀 강세 기록한 가운데 이외 업종들은 일제히 하락했는데 특히 화학이나 철강, 금속 등 시크리컬 업종 이쪽은 2차 전지 쪽이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섹터이죠. 좀 안 좋았고요. 섬유회복과 유통업 등도 소비 업종들이 다소 좀 부진한 부분도 보였습니다. 시총 상회단에서는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성공을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왔고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등의 배터리 셀 업체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업종별로는 통신 방송 서비스 강세였고 반면 일반 전기전자와 디지털 컨텐츠가 약세였고요. 펄어비스나 카카오 게임즈 등 일부 이제 이슈가 있는 일부 게임즈들도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SK하이닉스 내년 AI용 HBM 반도체 설비 증설 등 10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 소식에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내년 설비 투자로 10조 원 가량 집행할 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보다 약 50% 늘어난 규모이기 때문에 이례적인데요. 적자 규모가 계속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비를 많이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반도체 해빙기에 선제 대응하고 HBM 등 최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제 HBM 쪽의 방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AI용 HBM 반도체 설비 증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은 HBM의 핵심 제작 기술인 실리콘 관통 전극 이게 이제 TSV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적층을 해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기술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 TSV 공정과 DDR5 그다음에 LPDDR5 등 고부가가치 DRAM 설비에도 자금을 투입해서 이 반도체 해빙기에 대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 DRAM 마케팅 담당 부사장도 지난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4세대 제품인 HBM3와 그다음에 5세대 제품인 HBM3E의 내년 물량도 모두 완판됐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무튼 공급이 수요 대비해서 상당히 좀 타이트하고요. 25년 HBM 물량도 고객사 파트너사와 생산 등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년 정도 물량은 거의 꽉 차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 쪽이 역시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이렇게 뭐 10조 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적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10조를 투자하면 뭐 증자를 혹시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네. 우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9월 말 기준 SK 하이닉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9월 말 기준입니다. 8조 5,300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고 9월 말 기준 부채 비율도 84.8%니까 생각보다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뭐 역시 추가 차입 여력도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차입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현금 흐름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데 올해 3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하긴 했지만 같은 기간에 이자에서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에비타가 1조 5,400억 그러니까 11억 7천만 달러 정도 기록했기 때문에 뭐 에비타는 서류상으로만 회계 처리되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현재 현금 흐름을 반영한 지표니까 꽤 나쁘지 않은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디램 가격이 최근에 반등세가 계속 나타나니까 뭐 내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있는데 이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은 10월 디램 고정 가격 관련된 부분들은 전월 대비 15.4% 상승한 1.5달러 기록했고요. 2021년 7월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디램 가격의 상승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약 8조 4,400억까지 흑자가 나올 것으로 지금 컨센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신영증권에서 오늘 띄워주신 이제 자료인데요. 이게 보면 IT 하드웨어와 뭐 결국 반도체 쪽인데 IT 하드웨어 쪽은 역시 2차 전지를 포함한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IT 하드웨어로 이렇게 선을 그은 회색 실선은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 에코프로, LNF 등이 포함된 IT 하드웨어 쪽의 EPS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녹색선은 반도체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를 놓고 녹색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결국은 IT 하드웨어 쪽의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반면 반도체 쪽의 추정치는 상향되고 있고요. 결국 HBM 기대감이나 재고 사이클 턴어라운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사이클은 22년에 시작해서 23년에 종료를 되고 있는데 반도체는 올해 시작했으니까 뭐 내년 이후에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반도체 쪽의 업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닥론 그리고 일부 소부장들이 역시 HBM 관련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사진을 띄워주시는데요. 이게 엔비디아 관련된 로이터 통신 이야기인데요. 그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가 중국 쪽으로 나가는 일부 이제 제품 중에 저사양도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돼서 이제 약간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것 때문에 혹시 하이닉스가 뭐 예를 들어서 물량을 뭐 못하게 되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물량은 중국 외에 다른 쪽으로 팔아도 돼요. 지금 뭐 달라는 곳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엔비디아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새로운 중국용 AI 칩 새 종류를 발표할 거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스는 중국 언론인 스타마켓 데일리라는 쪽인 소스가 되는 것 같은데 해당 언론에 따르면은 엔비디아가 새로운 중국용 AI 칩 새 종류를 빠르면 11월 16일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모델명은 HGX H20 그리고 L20 PCLE 굉장히 어렵네요 이름이. 네. L2 PCLE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렇게 불리는 세 가지 종류의 AI 칩을 중국용으로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는 거고요. 새로운 규제가 H100뿐만 아니라 뭐 출원용 L40S까지 타겟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저사양 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향으로 보는 새로운 AI 칩 새 종류를 일단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거니까 만약에 네. 뭐 그렇게 되면 다소 좀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 나쁘지 않겠죠. 뭔가를 또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오늘도 하이닉스가 한 1% 이상 장이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올라갔던 것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이 허가해 주는 정도의 반도체를 중국에 팔면 중국이 필요한 반도체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때 EUV 장비 없어서 DUV 장비 갈아서 뭐 7나노를 만들었네.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엔비디아도 그러는 것 같고. 엔비디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서 못 팔면 그냥 중국에 정부 말 잘 듣고 중국에 안 팔고 필요하다는데 주면 되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까지 뭐 이게 엔비디아에서 나온 소식은 아니라서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주 가보면 알겠죠. 16일 날 나온다는데 컴퓨팅 능력을 좀 낮춰서라도 중국에 팔겠다. 근데 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선은 계속 유지해야 되고 음. 아까 신영증권의 저 차트를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 2위가 간당간당하거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하이닉스랑 오늘 시총이 딱 1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뭐 93조, 94조인가? 그래서 지금 막 뭐 호가 몇 개면 이제 시총이 1, 2위가 바뀌는데 아까 그 차트 그림 그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그 하이닉스? 하이닉스. 그것과 좀 오버랩되는 게 아닌가. 아까 IT 하드웨어는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좀 더 일찍 꺾였고 하이닉스는 올해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크로스돼서 조만간 시총 2위가 저렇게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저 그거를 좀 지지해 주는 게 저 이제 그래프? EPS 저 실적 저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맞습니까? 그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게 뭐 삼성전자야 부동의 시총 1위겠지만 시총 2위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대부분 어떤 섹터의 종목이 시총 2위를 차지하면 그 섹터가 주도 섹터로 간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LG엔솔이 시총 2위로 올라서면서 2차전지 섹터가 상당히 좀 상반기에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바뀌었을 때 분위기가 약간 이후에 내년 정도에 주도 섹터가 좀 바뀔 수도 있는 약간의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설명을 하는 애널리스트도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EPS 흐름으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반도체 그러니까 쪽이. 네, 그 가능성이 예. 반도체 쪽이 좀 더 높아 보이고 저 차트를 보면 네. 근데 다음 주에 그렇죠. 네. 근데 뭐 2차 전지는 근데 뭐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힘들어도 뭐 2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또 사이클이 업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또 하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싸우는 게 참 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테슬라의 매도 의견 낸 HSBC,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 주가 약세 관련주 하락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5% 이상 올라갔을 때 약간 뭐 아래쪽으로 하는 포지션을 바꾸면서 이렇게 비레크만도 마찬가지고 고점의 정점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5% 넘어가면 좀 정점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시장에서도 빠지면은 한 4.5% 정도 수준에서 이제 약간 좀 방어화되는 뭐 그런 모습이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4.5에서 5%그 사이에서 금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5% 넘어갈 때는 주식을 좀 사야 되는 자리 그리고 금리가 한 4.5 정도 이 정도 와서 그 정도 내려가면 다소 좀 단기적으로는 좀 팔아야 되는 자리 뭐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좀 응용을 하는 그런 모습도 사실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있었는데 다소 조금은 뭐 입찰 그 뭐랄까 경쟁도 조금 낮았고 그다음에 입찰 결과가 약간 실망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이 조금 좋지 못했고 테슬라도 꽤 빠졌고 리비안이나 루시드 그룹도 같이 이제 약세를 많이 보인 겁니다.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의 HSBC가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는데요. 사진을 좀 띄우시면 이 표지 사진도 이렇게 좀 얄밉게 사진을 해놨어요. 한미반도체 주주 같은데 표정이 오늘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어쩌면서 리포트 이게 네. 그림인데 이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굉장히 지친 직장인이 퇴근하는 모습 같아요. 근데 사진 자체가 좀 약간 저는 그냥 느낌이 처음 보자마자 아, 이게 왜 이렇게 얄밉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있어요. 그런 약간 느낌적인 모르겠어요, 이게. 400달러에 물린 테슬라 주주들 모습. 옆에서 이렇게 말리는 신우이가 더 얄밉죠.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그 해가지고 사진을 해가지고 이제 네. 리포트를 냈는데 내용을 보면은 매도 의견을 냈어요. 아.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고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30%나 낮은 146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가 당연히 위축됐는데 테슬라가 그동안 전기차 선도 업체로 시장을 개척했지만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이윤이 크게 줄 것이다. 근데 최근에 가격 인하를 하면서 또 이제 인하했죠. 물량을 좀 많이 늘리려고 많이 했는데 엊그저께 또 인하했어요. 그렇죠. 또 했어요. 근데 일부 또 중국에서는 또 약간 올리는 또 그 발표도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시가라니까. 모델 시가. 3하고 Y인가요? 뭐 일부 또 올리는 것도 있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좀 내리는 쪽으로 가면서 이제 물량을 좀 밀어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성공할지도 미지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제 현재 테슬라의 주가의 절반은 완전 자율주행차 완선에 기대감 덕분이라고 평가하면서 맞아, 해당 맞아. 부분은 2030년까지는 이익을 못 낼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죠? 네. 이게 영어로 쭉 나와 있습니다. 아주 뭐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뭐 한글처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요거 아닌데 요거 전 거. 네, 그거 전 거. 예. 어쩐지 요거는 조금 쉬운 영어였는데 요 전 거 좀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뭐 있어요? 띄워도 잘 모르니까 그냥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어를 빽빽하게. 그래서 네. HSBC에서 수익 감소 우려, 그리고 자율주행, 그다음 도조 등의 신규 사업에 아직 초기라서 불확실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약간 탐탁지 않게 코멘트를 했어요. 일론 그게 뭐냐면 머스크.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최고 경영자 CEO 리스크가 너무 크다.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 SNS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계속 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뭐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인지도를 높여서 광고비를 절약하는 효과는 내긴 했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투자자들이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SNS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머스크의 원맨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이것이 테슬라 미래의 가장 위험한 리스크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가장 또 프리미엄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지 못한 평가를 한 거죠. 약간 열등감 있는 거 아닐까요? 누가요? 이분이 쓴 사람이? 일론 머스크한테? 왜? 거긴 완전 넘사벽인데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지. 경쟁자여야지 열등감. 오케이.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뭐 이야기는 뭐 좀 전에 이제 저 화면에 못 올라왔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네. 신의 자료실에서 신의 자료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원문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원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사실 로이터 통신 관련된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그게 좀 전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테슬라 도요타 내에서 노조를 구성하려고 하는 UAW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가가지고 그냥 아주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UAW에서 트럼프가 아닌 자신에게 또 투표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번 UAW와 빅3의 임금 인상안이 모든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확산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노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라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노조 활동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움직임도 분위기가 이제 테슬라 쪽에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센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사진 보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나 이런 쪽이 좀 올라야 되는 선결 조건이 네. 약간 탄산 리튬이나 이런 기본 원자재가 좀 반등을 좀 세게 주면 좀 센티가 바뀔 것 같은데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시는 이제 자료인데요. 지금 톤당 16만 위안으로 뭐 오늘도 0.1만 위안 정도가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빠진 이후에 횡보하면서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센티가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뭐 탄산 리튬도 있고 우리는 이제 수산화 리튬을 주로 한국 업체들은 또 하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다르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거의 궤적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시차 두고 따라가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겠고 국내 리튬 가격은 이제 양극재 쪽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행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나 LNF나 대부분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뒤쪽에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 내용들이 대부분 4분기도 P와 Q가 안 좋고 이게 1분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의 턴업은 결국은 2분기 정도부터 좀 올라올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동박하고 있는 롯데 뭐 들으시는가요? 예, 그쪽은 4분기에 조금 물량은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게 어떤 전방 산업이 좋아서 물량이 동박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롯데 측에서는 이제 경쟁사에 약간의 어떤 노이즈가 좀 있어서 보인디 반사 이익으로 롯데 그 동박 쪽은 조금은 4분기에 물량이 좀 올라오는 게 있다라고 이제 컨퍼런스에서 해서 약간 다른 이야기가 좀 있었지만은 근데 이제 그게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4분기에 물량이 올라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나 이런 게 가격적인 부분, 물량적인 부분이 전부 다 약간 좀 보수적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들이 올라오기가 상당히 지금은 좀 손이 잘 안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뭐 많이 빠져서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그런 구간은 충분히 잡을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업황이 돌아서야 종목이 다시 한번 정상적인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도 좀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율 주댕은 오늘 머스크 자율주댕. 최고의 댓글로 인정합니다. 일론 머스크 자율주댕이래요. 주댕이. 아, 재밌어요. 우리 채팅창이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거품이 자꾸 빠지고 콩깍지가 좀 이제 덮였던 게 없어지는 것 같아.
이 보면 여러 가지로 보면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 현대차도 EV9 HDP 고속도로 자율주행 이게 원래 작년부터 G90에 들어간다 그랬었고 3월 달에는 기아가 그 자동차 무슨 오토 거기에서 EV9에 이거 12월 달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빼버렸어요. 옵션을. 아예 안 된다고. 시간 지나야 된다고. 테슬라 차를 사는 사람들은 사실 전기차를 사는 것도 있겠지만 자율주행. 그렇죠. 이거 테슬라 말로는 완전 자율주행이잖아. 풀 FSD가 풀 셀프 드라이빙. 네.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러면 사실 디스카운트 그 프리미엄을 받아야죠. 좀 빼야 되는 것도 맞고 오늘 보면 11월 달에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엄청 빠지더라고. 뭐 그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 8%? 8%나 막 급락해가지고 네.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오래된 아파트여서 충전소가 몇 개 없거든요. 우리 회사에도 없어. 나 같은 사람 전기차 사면 충전 어디서 해? 이런 것들도 지금 이 문제로 좀 나오면서 악재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카지노 쪽으로 가볼까요? 마카오발 역풍 분석 이게 뭐예요? 네, 이제 최근에 국내 뭐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뭐 일부 종목은 분기 최대 실적도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좋거든요. 파라다이스가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가 네. 역시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약간 지지부진하거나 빠지거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마카오 때문에 약간 역풍이 불어서 이 디스카운트 계속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증권에서 이제 그런 리포트를 좀 냈는데요. 마카오는 예상 24년 예상 PE가 한 13배에서 15배 정도까지 마카오 쪽에 카지노들이 좀 빠졌다는 겁니다. 내년 기준입니다. 3분기 실적을 예상치 소폭 상회했는데 10월은 일본의 계절적 비수기라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중국의 VIP 드랍액은 15에서 21% 정도 9월 대비 10월은 성장을 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카오 쪽에서 지속되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 현지의 카지노들이 밸류에이션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9월 말 마카오에서 2024년부터 적용되는 정책과 관련된 추가 규제가 발표됐다는 겁니다. 기존 규제 중에 GGR 이게 이제 카카오 그러니까 카지노 총수익이거든요. GGR이. 그래서 카지노 총수익의 1.25%만 수수료 취득해야 된다. 이걸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방위적인 규제가 발표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후 마카오 쪽에 뭐 관련된 주가가 약 한 달 동안 뭐 한 20% 정도 빠졌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마카오 월별 GGR 추이인데요. 이게 이제 카지노 총 수익입니다. 이 YY 증감률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약 3조 1천억 정도 되는데 전년비로 봐서는 한 4배 정도 늘었는데요. 월별 단위로 성장률 보면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좋지 못하고 마카오 부문별 GGR 추이인데 3분기 VIP 비중 24%. 회복을 좀 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좀 밀리는 30%대까지 쭉 올라가다가 다시 좀 밀리니까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하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마카오 인덱스 주가 추이인데요. 역시 올해 연간으로 YTD 같은 경우는 18%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네. 마카오 쪽에서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카지노 업체 YTD 주가 수익률인데 평균 16% 정도 글로벌 그 카지노 주가 빠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회사 하나 빼고는 나머지 다 마이너스권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지금 GKL,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가 중간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가 제일 오른쪽에 있죠.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강원랜드는 뭐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역시 영향이 있다 보고 롯데관광개발도 뭐 그 다음 이루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요. GK 파라다이스는 중간쯤 되고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구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어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카오 쪽에 정켓 규제 강화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13배에서 15배까지 빠졌기 때문인데 내년 예상 PER 밸류에이션이 10배에서 12배 정도 불과한 파라다이스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당연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본다는 건데 그러나 이제 마카오 발 역풍이 좀 잦아들어야 상승 기회가 나온다. 그러니까 마카오 쪽의 카지노들이 좀 덜 빠지고 좀 버텨줘야 그때부터 조금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파라다이스는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571억 원으로 전년비 49% 증가했습니다. 실적도 사상 최대 나오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도 그렇고 컨센서스 상회했고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파라다이스는 내고 있죠.
드라백도 1조 6,700억 86%나 증가했고요. 일본 VIP나 매스 드라백이 사상 최대까지 올라왔고 호텔은 파라다이스 시티가 12.2%포인트나 올라왔습니다. 10월 매출액은 610억 원으로 다소 전년 대비 31%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조금은 부진하다 봤습니다. 중국 VIP 드라백만 보면 9월 대비 21% 성장 이렇게 반영해서 내년 예상 영업이익도 올해보다 뭐 역시 6% 상향 조정한 1948억 정도 추정이 되면서 올해 대비로도 16%나 증가한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지금 사상 최대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보다 16%더 올라가니까 실적 자체로 보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네. 자, 사진 보시면 파라다이스의 월별 드라백인데요. 10월이 5,385억 원으로 전년비 30% 정도 증가했는데 괜찮아요. 지금 2019년도 이때쯤까지 보면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파라다이스가 꽤 좋습니다. 월별로 봐도. 그래서 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고 오른쪽 보시면 중국 VIP 드라백도 2019년에 63% 정도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월별로 보면 최근 월이 그래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파라다이스는 굉장히 좀 빨리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GKL은 3분기 OP가 137억 원, 전년비 200% 증가했는데요. 컨센은 다소 좀 하회한 겁니다. 다만 하향 조정된 컨센은 부합을 했고요. 홀드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볼 수는 있습니다. 10월 중국인 VIP 드라백은 전 월비 15% 성장하면서 2019년 대비 71%까지 회복하고 있으니까 GKL도 중국인들이 꽤 이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죠. 사진 보이시면 월별 드라백인데 10월에 3,108억 원 정도로 전년비 19% 성장했습니다. 아까 파라다이스가 전년비 30% 성장했고 GKL이 19% 성장하고 있고 중국 VIP 드라백 추이는 2019년 대비 71%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주요 카지노 업체의 올해와 내년 밸류에이션 테이블인데요. 네. 올해만 놓고 보면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이 뭐 1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타사들 해외 쪽에 보면 많게는 43배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적게 보더라도 제일 적은 곳이 어디죠? 모나크 카지노가 14.7배. 그 외에는 뭐 굉장히 높게 형성돼서 20배 정도 이상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15배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테이블인데 이제 내년 정도 보면 24년을 놓고 보면 몇몇 종목들은 지금 외국계 카지노들도 뭐 13배, 뭐 15배 이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카지노가 내년 정도에는 한 12배 정도니까 뭐 마카오가 비교해가지고 아주 뭐 절대 저평가로 완전히 많이 갭이 벌어진다 이런 느낌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카오 쪽이 먼저 막 빠지고 있는 거죠,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강원랜드나 뭐 이걸 떠나서 파라다이스나 GKL이 조금은 이제 간극을 좀 하려면 마카오 쪽 빠지는 게 좀 이제 정지가 좀 덜해져야 바닥을 좀 확인해야 좀 올라올 수 있다. 근데 파라다이스 흐름을 보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고. 지금 파라다이스 주가 보는데 아까 그 월별 드라백 보여주셨잖아요. 자, 잠깐만. 그래서 용어 하나 좀 채팅창에 드라백이라는 거는 손님이 칩을 바꾸는 금액을 드라백이라고 합니다. 카지노나 이런 거 하실 때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고 거기 이제 홀드율이라는 게 있어요. 칩으로 바꿨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내 돈 아니잖아. 내가 100만 원 칩으로 바꿔가지고 1000만 원 따가면 홀드율은 이게 어느 정도 카지노가 수익을 내느냐. 그러니까 드라백이랑 홀드율이 높으면 좋은 거고 드라백은 높은데 홀드율이 낮으면 이익이 안 좋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친절하시다. 아유, 친절해야지. 아니 그 파라다이스 주가를 보는데 네.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좀 과하게 빠졌나 이 생각을 했어요. 드라백을 2018년, 2019년이랑 비교하니까 얼추 그 정도 드라백이랑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지금이. 네, 그렇죠. 근데 2018년, 2019년의 주가가 한 16,000원, 17,000원 요 정도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14,000원인데 이게 과하게 빠진 건가? 요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이 과하게 빠진 것 같지는 않다 이거죠. 근데 실적은 좋은데 안 올라가면 속상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고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다른 뭐 소비재나 이쪽은 사상 최저 실적이 나오니까 주가가 반응을 하잖아요. 뭐 우리 그 라면 그러니까. 우리 굳이 농심이나 잘 이런 거. 관심도 없던 라면 주가가 지금 최고가 나오죠. 어제도 제가 한세시로 52주 신고가 나오죠. 요즘에 누가 의류주 OEM을 그렇게 관심 있게 뭐 열렬히 쳐다보고 있겠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턴이 나오니까 어쨌든 주가들이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파이라스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주가는 못 오르고 계속 밀려 있으니까 오히려 빠지고 있으니까 뭐 답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그 카지노 업종 자체가 좀 무겁긴 해요. 움직임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데 또 며칠 전에는 또 여행주 같은 경우는 또 꽤 많이 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카지노주가 우리가 뭐 꼭 그렇게 빠져야 되나 이 실적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항상 보면 또 약간 얄미운 게 주가가 또 돌아서면서 시장이 돌아서면서 올라갈 때는 또 낙폭 과대가 또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 이게 파라다이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지긴 했는데 좀 사상 최대에 좀 빠져서 좀 속상하긴 한데 생각보다 좀 덜 빠져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만약에 상승적으로 돌아가면 네. 항상 낙폭 과대주가 먼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약간 얄미워지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맨날 같은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고 그래서 맞아요. 조금 다른 쪽도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라백 홀드를 막 얘기하니까 형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라는데 이따가 끝나고 해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해서 합니다. 이게 뭐 카지노 가서 이거 드라백 홀드 그거 누가 알려주나? 칩 바꿔달라고 그러지. 오른손은 가짜 손일 수도 있어요. 의수. 자, 그러면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의 일부 화장품 하락입니다. 네, 오늘 뭐 중소 화장품 중에 갑자기 뭐 많이 빠진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증권에서 코멘트를 했는데 CLC 인터내셔널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뭐 원래 12월은 국내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계절적으로 12월은 왜냐하면 재고 때문에 좀 비수기. 왜냐하면 화장품은 유통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유통이 좀 이렇게 되면은 얼마 안 남으면 화장품을 좀 신선하게 뭐 소위 말하는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화장품 자체가 프레시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거 재고 떨이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도 일정 부분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넘기면 제값을 못 받거나 어쨌든 재고 처리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유통기한. 그렇죠.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유통이 있는데 뭐 1년 반 돼가지고 뭐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게 떨이로 팔거나 막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생산 연도가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약간 그런 게 12월에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재고를 12월에 대부분 소진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이 좀 좋지 못해요. 근데 10월, 11월 대비 12월을 아마 CNC 인터 쪽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뭔가를 이제 회사를 설명하면서 12월에 대한 보수적인 언급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업황이 꺾였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의 통상적인 모습인데 그거를 오해를 해서 12월에 조금 좋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뭐 꺾였다고 이제 주가도 좀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이러면 뭐 12월에 꺾이는 건가? 그러면 이제 뭔가 올해 좋았는데 꺾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빠지기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새로 라인을 CNC 인터가 깔았거든요. 설비 등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서도 국내 OPM 마진율이 17%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 부분을 주목하고 많이 빠지면 오히려 사야 된다. 그리고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국내에는 수주 잔고가 분기 최대였지만 ERP 시스템 교체 때문에 8월에 가동률이 일부 하락하고 일시적인 요인이고 9월에 회복이 더뎠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대비 효율이 하락하고 이거는 업황 이슈가 아니라 이 한국 콜마의 아주 일시적인 관리 이슈다는 거죠.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한국 콜마가 급락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잘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뉴스는 2분 남았는데 2분 정도 해볼까요? 오늘은 좀 더 시간을 주시는 건가요? 네, 10분까지는 또 뭐. 우리 또 가족 뒤에는 또 가족분 계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죠.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하도 장이 안 좋으니까 야 빈대 가지고도 주가가 오르고 그 이제 지금 이제 빈대주 이야기하면 또 너무 이상하니까 그 이야기를 저는 이제 테마주 같은 건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오늘은 빈대주가 아침에 올랐다가 오후에는 또 빠졌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발표한 빈대 관련된 약에 제조업체들이 상장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빈대 관련주가 오늘 좀 빠졌는데 예를 들면 뭐 꼭 그 제약이나 뭐 이렇게 농약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것만 빠져야 살충제 이런 것만 올라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지누스도 매트리스 그것도 빈대 수혜주입니다, 사실은. 유럽 쪽에 지표가 올라왔어요, 지누스가. 근데 그게 빈대 이슈 때문에 유럽 쪽에서 지누스가 지표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가 지누스에서 자는데. 네, 많이 빠졌다가 좋아요. 지누스가 주가 약간 올라온 것은 이 빈대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매트리스 쪽도 사실은 좀 한번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마이코플라스마 이게 이제 폐렴 유행입니다. 폐렴. 네,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최근에 이제 폐렴에 관련된 9살 남자아이가 감염 후에 단기에 사망한 소식이 들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과 기관지염이 확인돼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다음 날부터 빠른 속도로 상태가 악화되면서 상급병으로 이송됐는데 이제 사망 소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데노바이러스도 중복 감염됐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중복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복합적인 병에 있지만 어쨌든 사망 소식이 들렸고요. 이게 최근에 8월부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는 입원 환자가 1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명 대비 2.5배 수준으로 증가하니까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네. 중국은 지금 아비규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제약주들 이런 것들이 관련주로서 좀 들썩이고 있는 부분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테마성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박근형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